과학교육은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각 나라에서의 연구 과정들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알아봤듯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뉴턴이라고 하는 걸출한 과학자가 등장하면서 이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뉴턴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자들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자신들이 발견했던 것을 보여주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학회인 왕립학회 또는 왕립협회가 있습니다. 왕립이라고 붙었던 이유는 영국 왕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 왕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각자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있었고 이 회원들은 교양 수준에서 자신이 새롭게 발견하거나 개발한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국 왕립학회에서는 천재적인 발견들이 많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관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적인 연구나 발전을 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 역시 뉴턴의 경우도 자신이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 채 항상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역학으로부터 출발해서 광학 관련된 거, 심지어 나중에는 경제학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말년에는 연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들을 크게 발전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과학자 그룹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초중고 교육은 결국 경제활동에 의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에서 대량의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초중고가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는 대륙적인 어떤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의 왕립학회와는 별도로 왕립과학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왕립과학 아카데미는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에 프랑스 왕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베르사유 궁전으로 유명한 그 왕비가 이 자기 베르사유 궁전의 분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굉장히 높게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분수대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빠졌고 당시의 재상이었던 분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과학자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 당시 대륙에서 가장 유명했던 과학자들을 모아서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최초의 월급을 받는 과학자 그룹이 생겨나게 된 거죠. 물론 이때 이 그룹을 과학자라고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수학자, 그 다음에 기술자, 그 다음에 물리학자, 자신들이 연구하는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여서 자신이 발견하고 새로운 걸 개발한 것을 논의하기보다는 항상 영국에서 발표되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자료를 심화시키는 데 더욱더 중심을 두었습니다. 특히 뉴턴 역학을 이 프랑스의 왕립과학 아카데미에서 그 업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초대 원장이었던 라플라스가 수학자이기도 하였고 그 이후의 원장이었던 오일러 역시 수학자였기 때문에 훨씬 더 수학적인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체계는 대부분 오일러에 의해서 다듬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학교 교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히 미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수식 관계들은 대부분 오일러에 의해서 더욱더 정교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영국은 개인들의 관심, 즉 개인적 천재성이 드러날 수 있는 분위기가 유지되었고 프랑스는 전문기관으로서 직업군으로서 왕립과학 아카데미가 있음으로써 과학자 그룹, 과학자 교육기관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와 같은 과학자 그룹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코 폴리테크닉이라는 대학을 설립하였고 그러한 관계로 과학기술자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였고 이후에 프랑스 이름을 가진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 대학 출신들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오늘날
과학교육을 정말 잘하고 있고 우수한 과학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독일은 후발주자로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좀 뒤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영국과 프랑스처럼 빨리 산업 성장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대학에서 기업체와 산학 연계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산업입니다. 당시에 기족의 색을 나타내는 것이 보라색이었는데 그 보라색 옷감에 물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기업체의 그런 요구를 대학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을 고용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을 개발하였고,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화학의 발전을 가져와서 암모니아의 제법을 만들어낸다든가 같은 결과물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독일에서 만든 대학과 기업체의 연계, 그리고 교수 중심의 대학원생 구조는 오늘날 대학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고 이공계 교육의 핵심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참 뒤에 산업혁명기를 거치고 있던 미국은 유럽의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후발주자였던 독일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일로 가서 독일의 어떤 체제를 본따오거나 또는 영국의 체제를 본따오거나 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대학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호키슨 대학, 오늘날은 의학대학으로 유명하지만 이 존 호키슨 대학의 총장이 독일에 가서 독일의 그런 대학원 구조를 중심으로 가정으로 해서 대학원 중심 대학을 만들게 되어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 보고 온 부분들은 주로 프린스턴이나 예일대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대학의 교육 변화를 어떻게 하면 초중고로 가져올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한 주안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바로 대학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초중고 교육에서 충분히 양성해서 대학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중고 교육은 다시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이와 같은 산업혁명과 대학 교육의 변화 속에서 19세기에 등장하면서 뭔가 실용적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는 기존의 선인들이 남겨놓았던 교양 수준의 어떤 내용들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교양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20세기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즉 1900년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 발달과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대학 교육의 발달에 의해서 과학이론과 실험 기술을 접목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방법에서 가장 필요한 교수법인 과학교수법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 과학교수법의 하나로서 학생실험실이 정착하게 된 것이죠. 이후의 과학교육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교육 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생활 중심으로 교육 과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적용 가능한 생활을 육성하기 때문에 생활 신변 잡기적인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에서는 자전거의 원리, 자동차의 원리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순수 과학적인 측면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러시아에서 쏘아 올린 이후에 미국에서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지식의 구조, 그리고 나서는 교육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탐구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수업들이 과학교육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면서 소양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이란 모토하에 과학적 소양을 지니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식과 태도와 탐구 능력을 지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 중심에서 학문 중심과 소양 중심 교육 과정을 바뀌면서 과학교육에 담고 있는 내용도 일부 변화가 되었습니다. 생활 중심에서는 행동주의적 어떤 철학적 입장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동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학문 중심에서는 지식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인지구조에 대한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지식과 인지 내용들을 살펴줄 필요가 있었고, 마지막 소양 단계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금도 역시
소양 중심의 과학교육이고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는가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학교육은 긴 시간 동안 발전 과정 속에서 태동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인류 역사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교육학은 심리학과, 철학과, 사회과학을 바탕으로 과학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고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학교육료는 융합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과목이고, 물리를 전공했던 제가 이와 같은 인문사회 영역의 과학교육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교육력은 크게 과학에 대한 본성,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이론, 교수에 대한 이론, 그리고 과학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와 교육 과정에 대한 원리, 구성, 마지막으로 과학교육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과학교육 연구 분야는 대학원 이상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학 본성부터 시작해서 교육 과정을 거쳐서 교수 학습과 평가까지 그러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과학교육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학문이 아니라 인류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성장했던 과정과 발달 과정을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심리학,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학문이며, 이 융합의 시대에 정말 적절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교육학을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그 많은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